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월 이때는 코인이 무조건 올라야 될 시기거든요. 두 후보는 그 경제 정책도 극명하게 다르지만 코인 정책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강환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네. 오늘은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네.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람들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좀 교차하는 와중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 심리, 시중에 이 현장에서의 투자 심리 좀 변한 게 있을까요? 사실 3월 말에 아니지 3월 중순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에 6개월 동안 계속 비실거렸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73,000불을 찍고 7만 불을 찍자마자 내려간 게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제 근처에서도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변했는데, 근데 이번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확실히 좀 나오고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실제로 금리 인하가 왔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제가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사실 금리 자체가 비트코인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뭐 코인은 오른다, 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코인은 떨어진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배운 건데, 근데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 코인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 코인이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지표가 뭐냐 하면은 글로벌 통화량입니다. 글로벌 통화량 M2인데요. 이게 근데 그 2021년부터 한 3년 정도 못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1년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네.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통화량이 계속 못 늘리고 있었는데, 근데 올해 6월부터 그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6월 17일에 글로벌 통화량이 103.5조 달러였는데 지금 한 107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3.5조 달러 이미 늘어났고요. 그리고 금리를 낮췄다라는 거는 그 통화량이 더 늘어날 근거가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하고 통화량 늘려도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확실히 호재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금리는 코인과 상관성이 엄청 높지는 않은데 글로벌 통화량은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투자 심리, 기대감이 커진다라는 것은 실제로 시세가 좀 상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보통 4분기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4분기. 예. 사실 9월이 보통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이게 최근 11년 동안에 3번 올랐고 8번 떨어졌는데, 보통은 한 9월 한 중순부터 말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언저리에 반등이 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9월이 안 좋은 반면 보통 10월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11년 동안에 9번 오르고 2번 떨어졌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9번 오를 때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기가 코인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절성 효과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 4월 20일이 이제 반감기였죠. 네. 이때 상당히 기대들이 컸어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한 5달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하락 횡보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생각과 다르게 이런 아주 막 크게 오르는 현상이 못 일어난 이유.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 반감기가 오면은 한 3, 4개월 정도는 못 오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조금 길어지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좀 반등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10월, 11월에 비실거리로 반등이 못 온다 하면은 그냥 이번 상승 시즌은 저는 이번에 끝났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오면은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채굴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는데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게 반감기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많은 채굴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나마 사용했던 비트코인을 팔면서 버텨야 됩니다. 이제 팔면서 버티고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버티다 이제 망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강한 업체들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계속 채굴하는 그런 구조 조정 기간이 보통 반감기 후에 오는데, 그게 보통은 3, 4개월 후면은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엔 좀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그 이유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도 좀 뭐 특별 악재가 몇 개 있긴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독일 정부가 와가지고 코인을 팔아치우는 것도 한번 있었고 미국 정부도 한번 그거를 했고 그리고 그 마운트 콕스 그거 보상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좀 특정 악재가 몇 개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게 반감기 후 조정장을 조금 더 길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짜증나고 이제 심리적으로 코인에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맞물려 가지고 좀 오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월 이때는 코인이 무조건 올라야 될 시기거든요. 반감 6개월도 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때 반등하면은 제 원래 시나리오 다시 상승장 시나리오로 가는 거고 여기서 반등을 못했다 하면은 여기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운트 콕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중에 나올 거라는 어떤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뭐 압류한 코인들 뭐 이러저렇게 해서 확보하고 있는 코인들 네. 그것을 가지고 이게 작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미국 정부가 호의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팔아서 오히려 좀 부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 미국 정부가 코인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사실 11월에 누가 대통령이 됐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후보는 그 경제 정책도 극명하게 다르지만 코인 정책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해리스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는 코인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고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이 이제 이번에 TV 토론에서도 봤지만 이제 주로 챙기는 뭐 어떻게 이제 중산층을 챙기겠다는 등 이제 애 엄마들 또는 가족들을 어떻게 챙기겠다는 등 주로 이제 좀 복지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춘 것 같고요. 사실 그 트럼프는 그 TV 토론에서는 별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옛날 한 거를 보면은 이제 법인세를 어떻게 낮출까, 기업을 도와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성장 쪽으로 이제 기업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런 식으로 정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고 코인 쪽에서도 진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은데 일단 해리스는 정책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트럼프는 그 전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코인 행사에 지난번에 한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참 코인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게 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지금 굉장히 박빙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진짜 모르는 것 같고요. TV 토론 전엔 트럼프가 좀 앞서는 것 같다가 거기서 몇 프로 까먹고 이제 다시 브레이크 이븐으로 이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가서 행사에서 그는 여러 개를 약속을 했죠. 물론 약속한 거를 지킬지는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거는 해리스보다는 훨씬 더 코인은 우호적이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말을 했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비트코이너들이 아는 그 유일한 거 하나 있자면 never sell your bitcoi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정부에 있는 비트코인 절대로 팔지 않겠다라고 트럼프는 선언을 했는데 해리스는 그런 말을 안 한 거 봐서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팔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독일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왜 갑자기 50억 유로짜리 코인을 팔았나 보면은 사실 거기가 지금 굉장히 쪼드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자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음모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뭐 독일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3천, 4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씨 돈이 필요한데 우리 뭐가 있지? 비트코인? 저 팔아라.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이고 지금 석 달에 1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위기가 처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팔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우호적이다 이런 시각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네. 자꾸 표심을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요소인 네. 것 같기도 한데 예. 비트코인으로 버거를 사 먹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정치적 의미겠죠? 당연하죠. 네, 사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500만 원, 네. 한 6만 5천 불, 예. 뭐 요 전후하고 있는데 이거 네. 햄버거를 어떻게 사 먹죠? 그거는 사실 그냥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그 한 1억 분의 1 정도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를 지불을 할 때 이게 이제 금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금화 같은 경우는 당장 내가 거기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금화 한 개를 줘야 되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 1억 분의 1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금액이라도 지금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는 그냥 달러를 주는 거 또는 이제 신용카드를 주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다는 건 쇼오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 코인어들아 I care for you 이런 거죠 한마디로. 난 니네들 신경 쓰고 있어. 내가 대통령인 게 훨씬 좋을 거야. 날 찍어줘. 코인하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인데 나를 찍은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거죠. 네 자산에 좋아 이런 거를 이제 그 메시지를 당연히 이제 주신 거죠. 네,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참 네. 이런 거 보면은 어쨌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리스는 별로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정책들이 좀 있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들 또 추가로 기대하는 정책들이 뭐 있나요? 사실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 외친 것이 이제 가장 정책과 흡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코인에서 나와서 그 말을 한 거니까요. 몇 개 거기 나온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 겐슐러라고 코인 쪽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규제를 많이 주었던 SEC 의장을 자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의 임기가 21년부터 26년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가 SEC 의장을 자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른다? 일단 지른다 이거지. 뭐 어차피 뭐 그냥 코인 컨퍼런스 갔는데 갱슐러 아웃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르기는 어렵게 보이기는 거기는 하지만 임기 보장이 철저하더라고. 본인이 사표 내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사실 이게 독재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너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렇지. 그건 독재 국가죠, 그게 사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래도 겐슐러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코인 쪽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덜 비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대통령 눈치를 그래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그런 말 했죠. 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예. 거기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히려 그 비트코인 양을 더 늘리겠다라는 말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일단 안 나네요. 예.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지금 그 코이너들의 가장 큰 변명이, 규제 때문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규제를 좀 이제 완화해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도 1,000만 불 이상의 코인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더리움도 좀 가지고 있고 민코인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NFT 같은 것도 좀 팔아가지고 돈도 버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개인적으로 그 트럼프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그 생각을 돌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2019년만 해도 트위터에서 US 달러가 추가하고 코인이 있다는 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트럼프가. 몇 년 만에 스탠스가 바뀐 거에는 이제 이렇게 표몰이도 있고 이제 본인도 돈을 버셨고 이런 것이 좀 다 복합돼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선 기간에는 아무래도 좀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좀 횡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했던 상승장은 이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번 겨울로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 같이 특히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한 7월부터 11월까지 보통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센 조정이 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히 자주 있었습니다. 주식은 예를 들면 실제로 조정이 한번 왔었죠. 한 10% 정도 이제 떨어지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만회를 한 것 같은데 코인도 그때 이제 별로 안 좋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에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명 중에서 누가 될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근데 그 대선이 끝난 후에는 6개월 동안 코인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했습니다. 3번 다. 그러니까 12년, 16년, 20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24년에 개인적으로 비슷한 거를 기대해 보기는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0월이 정말 수익률이 별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의견을 언제든지 바꿀 겁니다. 네. 네. 자, 예,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이제 미래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일단 대선 후에는 코인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이제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금리도 내리기도 하고 그 글로벌 통화량도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최근에 이제 상승장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2017년, 21년 이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 17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고요. 그때는 정말 27년 말까지 1년 동안 코인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좀 달랐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었고 그때도 상승장이 오기는 왔는데 한 6개월 정도 가다가 그 왜 부다 빔이라고 5월에 그 부처님 오신 그날에 코인이 작살난 날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장이 좀 끝났는데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코인의 좀 우호적인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상승장이 좀 더 오래 길게 높게 갈 것 같고요. 해리스가 되면은 또 상승장이 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21년처럼 좀 짧은 상승장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근데 4분기는 10월서부터는 이제
이제까지 데이터상으로는 좋았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네. 그러니까 4분기는 전체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죠. 일단 계절적인 특성만 보더라도. 네,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일단은 무조건 좋게 보고요. 아, 내년 1분기까지는. 네, 단 그러나 또 10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0월이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10월에 강하게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되는데 이때도 비실거린다 하면은 저는 이제 이번 상승이 끝났다라고 이제 봅니다. 단 10월이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내년 그 4월까지는 좋게 봅니다. 네. 이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뭐 비슷하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도 그렇다면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10월에 흥보 정도밖에 못하면 저는 이제 좀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7만 불은 떨어져야죠. 네. 7만 불은 예. 지금 어쨌건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알트코인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아, 비트코인 많이 올랐으니까 비싸니까 알트코인 해보자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알트코인 해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그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른다.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얘네들은 레버리지랑 비슷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박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좋고 특히 상승장 말기의 경우에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장을 저희가 몇 번 이미 봤습니다. 그 말씀드린 17년, 21년 그때도 똑같았죠. 네, 그때 환기가 한번 오죠. 네. 근데 그 이더리움인가요? 네. 이더리움도 상당히 좀 요새 가격이 빠진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을 네. 보이던데 예. 이더리움 이건 알트코인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비트코인은 확실히 좀 one of a kind기는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주인도 없고, 그리고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고,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고, 이제 이런 그 스페셜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더리움은 그냥 핸드폰 앱으로 비교하면은 뭐 앱스토어나 뭐 저기 플레이스토어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플랫폼 중에서 지금까지는 가장 큰 플랫폼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뭐 4천억 불인가 뭐 그 정도이고 그 다음 플랫폼보다 한 규모가 5배 정도거든요. 시가총액을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최근에 하는 거를 봐가지고 이 나머지 경쟁 플랫폼보다 뭐 잘하는 게 있는가 이제 그게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번 장에 힘을 많이 못 쓴 이유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뭐 플랫폼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솔라나라는 친구도 있고 뭐 최근에는 톤코인이라는 애도 굉장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트론 쪽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 아발란치라는 것도 있고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 플랫폼 쪽도 있고 다 있고 뭐 걔네들도 다 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더리움이 얘네들보다 시가총액이 5배 이상이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이더리움이 힘을 못 받는 거죠.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전에는 그냥 암호화폐 하면은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냥 양대 산맥처럼 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네. 이더리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위랄까 평가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난 상승장 정도만 봐도 뭐 예를 들면 NFT라는 거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그 NFT가 거의 다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있었고 그리고 DeFi라는 거 한마디로 뭐 그 코인 가지고 뭐 빌려주고 받고 이자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의 다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 이더리움 기반 앱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딴 이제 플랫폼도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사실 NFT, DeFi 이런 거 별로 핫하지가 않고 요즘 가장 핫한 게 밈코인이거든요. 밈코인. 그러니까 근데 그 밈코인을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찍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핫한 것들은 뭐 솔라나라든지 뭐 톤코인이라든지 뭐 베이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밈코인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밈코인이 그 코인계에서 유일하게 돈 되는 이제 사업인데 거기 지금 이더리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도 좀 비실거릴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 네. 뭐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상승장이 나왔다, 네. 7만 불을 돌파했다, 예. 근처까지 갔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시작되는 이 상승장은 언제까지 시작이 아까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유지가 될 거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 반년 정도 갈 것 같고 트럼프가 되면 한 1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폭도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좀 덜 오를 것이다. 이게 제 전망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강한국 작가는 뭐 직접 또 투자도 하시니까 네. 지금 비트코인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한동안 일단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칙이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일 경우에는 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비트코인이 중기적으로 그 하락 추세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요. 네, 근데 그게 어젠가? 그렇죠. 어제 120일 선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들어갔죠, 어제. 네. 그래서 어제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줄이다가 어제부터 사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럼 이제 저를 비웃는 사람이 있겠죠. 9월 8일에 사지만 그때 52,000불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점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바닥은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저도 바닥에 사면 정말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거의 골프에서 홀인원 넣는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능력은 안 되고 저는 근데 러프하게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일 땐 사고 밑에 팔면은 그게 투자가 잘 되더라고요. 네, 그게 꽤 확률도 높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어제 120일 선을 상향 돌파해가지고 일단 조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전 정고점이 65,000불 어디인데 그거 돌파하면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 정고점이 70,000불인데 그거 넘으면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역대 최고점이 103,000불인데 그거 돌파하면 나머지를 집어넣을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 추세매매 전략 주식에서의 이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저는 그냥 추세 추종만 거의 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그 역대 최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그렇고 거의 모든 자산이 역대 최고가 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대 최고가에 들어가면은 내 위에 물린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인데요. 일단 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그럼 싸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근데 위에 물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물린 사람이 물량을 털죠. 본전에 탈출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면 거기서 물린 사람이 털고 이러는데 역대 최고가는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산에 이제 그 봉우리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활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대 최고가 돌파를 가장 좋은 시그널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인,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러한 강한국 작가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그 마인드, 이런 것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그 투자 전략 세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